이번 시간은 이제 이 교육 심리, 인간의 변화 중에 이렇게 정의적 영역이 변화들입니다. 정의적 영역은 주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결국 우리가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인간의 행동의 변화도 포함되고 생각의 변화도, 감정의 변화 다 포함되는데, 그래서 인지주의는 인지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고 행동주의는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데, 어쨌든 뭐 세 가지,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다 포함됩니다. 인간의 변화는. 그래서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럼 변화 중에 감정의 변화인데, 감정 중에서 우리가 뭐 학습과 관련되는 것이 가장 이제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하게 만드는 감정을 마음이 내키게 하는 것. 결국 뭐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면 학습 효과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동기인데, 그건 하고 싶은 마음이 내적으로 생기는 것은 내적 동기고 외부의 자극에서 생기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해요. 외적 동기. 그래서 내적 동기는 발견의 기쁨,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인데, 이런 내적 동기, 내부 요소 강조하는 사람, 인지주의는 내적 동기를 더 강조하고, 그다음 행동주의는 외적 동기 이런 거 상부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 스키너 같은 사람은 상을 주거나 상을 주는 것을 강화라, 그렇게 강화나 벌을 통해서 좋은 행동은 상을 계속 줘서 잘하게 만들고 잘못된 행동은 벌을 줘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유발 잘하기 위해서 수준에 맞는 것, 목표 관련되는 것, 하고 싶은 것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동기이론과 관련해서 귀인이론인데, 귀인이론, 성공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돌리는 가, 그에 관한 이론이 귀인이론인데, 귀인, 원인을 무엇으로 돌리는가, 돌릴 귀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탓으로 돌리는가, 가능하면 실패의 탓을 내적 요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요인, 그 다음에 가변적 요인, 변하는 요인,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돌릴 때 다음 성공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동기가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까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개방성, 감수성, 이런 것들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기가 높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혁신적인 사람,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하려고 하는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동기가 높은 사람 특징.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사람, 지금 현재 만족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아이들에게 지금 사탕 하나 먹고 30분 후에 먹으면은 2개 먹을 수 있어. 지금 하나 먹을래? 30분 후에 2개 먹을래? 결국 30분 동안 안 먹고 심꼴깍꼴깍 하면서 참고 30분 참으면 2개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1개를 먹을 것인가? 예를 들어 성인도 마찬가지. 오늘 월급 받아서 이번 달 월급 받아서 다 쓰든가, 아니면 저축해서 이자 받아서 다음 달에 내년에 20% 더 좋은 걸 살 것인가? 그런 차이점. 아니면 지금 놀 거 다 놀 것인가? 아니면 놀 거 참고 임용고시 합격할 것인가? 결국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미래지향적을 위해서 현재를 참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동기유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을 타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발견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을 참고 버티는 능력,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동기가 높습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 한번 하려고 해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 내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기 싫어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런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 동기가 높게 됩니다. 동기가 높다는 것은 결국 임용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데 쉬운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면 되는데 안 하게 돼. 왜냐하면 어쩌면 안 한다 해서 못 한다.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만 가고 싶고, 인터넷 쇼핑하는 게 더 재밌고, 그러니까 딴 거 더 재미나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면 다 합격합니다. 임용시험 자체가,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90% 사람들이 임용시험 고시생의 폼은 잡지만 고시 공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놀 거 다 하고, 영어 볼 거 다 보고, 하고 다 하고, 일단 눈 오면 안 오고, 내일 들어. 그러면 여기서 누나도 가자는 책임감에서, 누나도 가서 강의 듣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합격하고, 눈 오니까 인터넷 보자. 이런 사람은 점점 딴 사람보다 경쟁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경쟁자 한두 명씩
앞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 명을 제치내고 한 명 제치내고 한 명 제치내고 한 명 제치내고 결국 95% 사람들 다 제치내는 것입니다. 결국 20명 중에 결국 나머지 19명을 제치내고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그냥 계속 요즘 영화 페이스메이커가 있지만 페이스대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한 명씩 낙방해 줍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인터넷 듣고 학원 듣고 꼬박꼬박 해나가면 다 합격하는데 그걸 하나 포기하고 또 하나 포기하면서 한 명씩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 3월달에는 대부분 1월달 마찬가지로 3월달 시작하는 사람, 1월달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1월달 1월 다 결심을 갖고 이제 합격해야지 열심히 시작하지만 점점 갈수록 결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 점점 뒤로 밀리지고 이러면서 선두그룹과 호미그룹 이렇게 점점 구분됩니다. 선두그룹 계속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 합격하고 가면서 점점 처지는 사람은 점점 불합격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계속 합격하는 사람은 결국 한마디로 동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 그래서 임용고시 하기로 했으면 다른 거 10길 제쳐놓고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 감정과 관련된 인간의 정서, 동기, 감정 관련 중에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 중에서 우리가 공부와 관련되는 것은 동기나 또는 불안, 자아개념 이런 것들입니다. 불안감도 공부에 불안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부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붙을까 말까, 임용시험 원래 떨어질까, 붙을까, 떨어질까. 그 생각 안 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 붙으면, 괜히 하는, 떨어질까, 붙을까? 열심히 공부해 떨어지면 이게 괜히 1년 허송한 거 아닌가? 괜히 학원비 아깝고, 책값 아깝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공부 못하다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난 된다 하고 꼭 밀어붙이는 사람은 다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공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학습에 유해한 요소들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불안감 전혀 없어도 공부가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어른들 약간 공부 안 하면 떨어지고 공부하면 합격하니까 공부 안 하면 떨어진다는 이 불안감도 약간 있어야 되는데 불안감도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불안감이 많으면 불안감에 휩싸여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적당하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에 유해한 방해되는 요소지만 중간 정도일 때는 그나마 괜찮다. 특히 쉬운 문제일 때는 약간 긴장할 때 불안감이 있을 때 좀 더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율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대부분 이제 긴장 풀리는데 좀 더 불안감을 통해서 긴장. 남들 다 쉬운 문제 남들 다 맞추니까 한 문제도 안 틀려야지. 이렇게 좀 긴장할수록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개념입니다. 자아개념도 이 성적에 한마디로 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개념. 나는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하는 사람이다. 나 이제까지 대학도 입학, 합격 다 했고 모든 시험 다 합격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합격했고 대학 입학시험 합격했고 임용시험도 합격할 거야. 난 합격할 거야. 합격하는 사람,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격합니다. 결국. 합격할지 몰라. 떨어질지도 몰라.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 자꾸 하는 사람은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개념이 합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난 티옥 한 명 나도 티옥 한 명이나 누군가가 한 명이 붙는데 그 한 명이 바로 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 단 티옥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합격하는데 한 명이니까 누군가 한 명 합격합니다. 그 누군가 한 명이 바로 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붙게 되고 될까 말까 사람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아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자시평가, 자기평가와 타인의 평가. 그게 두 가지 합쳐서가 자아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영건이가, 난 내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본인의 판단.
연극 합격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됩니다. 남들도 넌 합격할 수 있어. 연극에 넌 합격할 수 있어. 이 눈 오는 날까지 와서 강의 듣는다면 넌 분명히 합격할 거야. 남들이 이미 결석한 사람이 이미 떨어진 한 사람씩 오늘 또 눈 와서 결석했는데 몇 명 제친했어. 벌써 경쟁자를. 몇 명 제친했어. 또 집에서 쉬는 사람, 또 눈 왔다고 스키장 가는 사람, 다 채취하는 그 사람들 경쟁에서 이미 뒤로 밀려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평가. 선생님이 연극은 열심히 해서 합격할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이 연극은 결석 안 듣고 다 들었으니까 합격할 거야.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거. 나는 긴가민가는 주변에 넌 다 돼, 넌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 나의 평가 합쳐져서 자아개념이다. 그럼 난 될 거야. 주변에서 넌 된다 하면 나도 그런가 보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아개념은 타인의 평가, 자기 평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팅 갔을 또 내 맞은 파트너가 된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주변 애들이 야 괜찮아 그 사귀봐 괜찮아 뭐 집안도 좋고 재산도 있고 뭐 인간성도 그만하면 됐고 외모도 그 정도 됐고 이렇게 괜찮아 사귀봐 아니면 난 사귀려면 나한테 넘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싫었던 마음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는 그 사람이 괜찮아 내 타입이 역시 내 타입이야 마음 좋았는데 주변에서 야 그 대 사가지 없고 인간성 나쁘고 얼굴값하고 자 부정대로 다 평가하면 내가 좋았던 마음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의 자아 개념은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내 평가,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 다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나의 감정 표현에서 나 생각의 자체적인 또는 주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평가가 합쳐서 자아 개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의 어떤 자아 개념은 학생 자신의 어떤 판단과 선생님이 부여하는 의미부여,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부여하는 의미부여 이것이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어 계속 이야기해주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평가인데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되면 넌 안 돼, 넌 그따위 해서 안 돼. 요즘 안 되고 유행인데 안 돼 하면 결국 나는 안 되는 것보다 결국 이렇게 위축되게 됩니다. 나는 임용시험 떨어질 거구나. 선생님 맨날 그따위 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되는 것보다 좀 굉장히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이 안 된다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낙인 효과 또는 다른 말로 스티그마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걸 이제 골룸 효과다. 골룸. 못생긴 얼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혐오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 싫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안전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가는 것을 너 잘한다 그러면 너 이쁘다 그러면 점점 예뻐집니다. 뭐 여진이 너 예쁘다 예쁘지만 점점 예뻐진다. 예쁘다니까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더 보게 됩니다. 딴 사람 다 예쁘대. 그러면서 자신감 생기고 기분도 우쭐해지고 그러면 몸에서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얼굴로 주근깨 기미도 없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연애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는데 사실 연애하는 건 남자친구 와서 실제는 안 예쁜데 계속 예쁘다 아부해줍니다. 그럼 나가 진짜 예쁜가 보다 하면서 기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업이 됩니다. 기분 업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미 주근깨 없어지고 피부가 뽀얘지고 화장도 잘 받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피부 마른 효과 또는 자성 예언 효과. 자, 자시 스스로 이루어질 성자. 자기 예언이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있다면 하게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4강 갈 수 있어. 월드컵 4강 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 자, 가짜 약이라도 믿고 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약이라도 안 믿으면 안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약이라도 믿고 먹으면 밀가루라도 감기약이라고 먹으면 이렇게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집에서 먹는, 자, 개고기 보신탕을 먹는데, 사실 개고기나 소고기는 뭐 이렇게, 고기 종은 다 비쌉니다. 단백질 비싼데. 이런 개고기 먹었으니까 힘날 거야, 으쌰으쌰 힘날 거야, 그렇게 기대하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비싼 화장품, 태반 화장품, 비싼 화장품 발랐으니까 피부가 나아질 것이다. 미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중에 파는 옥매떡. 보통 전기장판이지만, 이 건강 좋아질 거에 기대하면 건강이 업되는, 기분이 업돼서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효과. 탈모 샴푸. 탈모 샴푸 그냥 샴푸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이름은 탈모 샴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이거 하면 머리가 덜 빠질 것이다 기대하게 되니까 좀 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는 대로.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이건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효과가 0인 것입니다. 실제로 감기약 먹었는데, 이거 나을까? 감기약 먹고 나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낫게 됩니다. 이미 합격할까 말까? 합격할 실력 되는데도 내가 합격할까 말까? 이렇게 회의하게 되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되고. 예를 들어 높이뛰기, 세계 육상석군데, 난 저거 뛰어넘을 수 있어 해서 자신있게 뛰어가면, 도약에 더 힘이 더 밟아서 더 가는데, 저거 넘을 수 있을까 말까, 넘을까 가면서도 몸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판을 도약할 때도 힘껏 발판을 못하고, 그냥 주저하게 되니까, 반발이 약해서 제대로 못 넣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시보 효과는 약효가 실제로 있는데 약효가 있을까 회의하기 때문에 약효가 효과를 못 보는 것이 노시보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플라시보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라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약 효과를 못 보는 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거 안 나을 거야. 보신탕 먹었다고 하면 나는. 한약 먹었다 몸이 좋아져? 한약 그냥 풀뿌리 불과한 건데. 그래서 이거 안 나게. 민간요법 하는 사람, 이거 나을까? 이거 괜히 이거 그냥 미신 아니야? 이러면서 하면 안 낫게 되는데, 이거 나을지 그러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약 효과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민간요법들이 대부분 거기 효과들은, 물론 그 약 성분의 효과보다는 그 믿음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대 효과의 약효 어떤 치료율이 30%입니다. 30%. 결국 똑같은 약이라도 내가 낫는다고 믿으면 30% 효과 더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 약효의 30%를 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이 이제 난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은, 믿으면은 자기 합격 가능성을 30% 더 올리는 것입니다. 합격할까 뭘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30%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고, 자신있게 밀어붙이면 다 합격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긍정효과, 피그마른 효과. 그래서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자기님 갖고, 또 주변 사람들도 너 된다 이야기해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자기님 점점 강대되고, 역시 난 할 수 있어. 선생님 나 된다 그래서 난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도 머리 더 잘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집중이 잘 됩니다. 될까 안 될까 하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책을 봐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잘 안 들어가는데, 난 될 거야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책을 봐도 집중이 잘 되고 머리 속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공부해도 더 많이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합격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효과에서 공부하는 더 효과가 길어집니다. 그런 자아 개념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보온 사람 평가하는 데 효과가 더 미칩니다. 이제까지 나한테 항상 같이 해왔던 사람이 너 될 거야. 그러면, 자, 고시원에 옆방에 있는데 한 2달 정도 본 사람이, 2달 본 사람이 너 합격할 거야 하는 것보다 1년 동안 같이 공부한 사람이 너 합격할 거야. 그러면 더 그게 믿음이 갑니다. 그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봐왔던 사람의 평가 판단이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나한테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잠시 잠깐 이렇게 1개월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예쁘다 하는 것보다 3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너 예쁘다 해주면 그게 더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어떤 평가, 타인의 평가가 더 자아개념 형성에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그마른 효과, 자성이온 효과, 플라시보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합격해 이렇게 격려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편견, 편애. 자, 뭐 편견, 편애 이런 것들 해서 대부분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둘 다 효과가 있는데 이 편견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사실 그 능력 없는데 넌 공부 잘해, IQ 좋아, 똑똑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넌 못생겨서 잘 안 돼, 안 돼, 안 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쟤는 저러니까 안 돼, 쟤는 저러니까 안 돼, 쟤는 저러니까 돼, 저렇게 돼보다는 보통 우리가 인간은 편견은 부정적으로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쟤는 저런 점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항상 좋은 점, 장점보다 오빠 이런 점이 좋아, 저런 점이 좋아, 이 점이 좋아. 그거보다 이거 안 해줘서 짜증나, 저거 안 해줘서 짜증나, 이거 안 해줘서 짜증나. 안 해줘서 짜증나는 게 더 많이 보여요. 해줘서 고마운 것보다 안 해줘서 짜증나는 게 더 많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긍정적 측면 보기보다는 부정적 측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로 너는 이런 점이 좋았어, 좋아. 저런 점이 좋았어 보다는 너 이런 점이 안 했으면 짜증나, 이런 점이 안 돼서 짜증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편견, 편애로 나타나게 되고 또 이렇게 편견, 편애를 나누는 그 자체가 물론 이렇게 구분된 어제 질문했는데 그처럼 우등반, 열등반 반을 나누는 그 자체에서 우등반을 간 사람은 괜찮지만 열등반을 갔다는 그 자체에서로 이 편견을 받게 됩니다. 나는 열등반이야. 그래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 편애가 학습의 무력감을 갖게 하고 아까처럼 부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그래서 이렇게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것이 이렇게 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에 대한 시험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해서는 자 중간 정도일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높고 시험 문제일 때는 오히려 약간 불안한 것이 학습을 더 촉진시켜준다는 것. 그래서 긍정 효과, 피그말리온, 자성이온, 플라시보 효과. 효과가 아무 없는 것이 노시보 효과. 오히려 부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골룸 효과,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 플러스 되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0인 것이 아무 효과 없는 것이 노시보 효과. 그래서 마이너스 가는 것이 낙인 효과고 플러스 가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그래서 0으로 가는 것이 노시보 효과. 그래서 감기약 먹고도 안 낫는 것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낫는 것이 이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특성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또 학습과 관련된 것이 성격입니다. 성격. 호정이는 본인의 성격이 특성을 한 30초간 성격을 브리핑해봐. 면접 가서 당신의 성격을 이야기해보세요. 장점, 단점. 장점이 뭐예요? 어떤 장점? 본인의 성격 장점은? 긍정적이다. 단점은? 부정적이다. 단점은? 너는 고쳤으면 싶다 생각. 나는 이런 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미루는 거. 등등 이렇게. 그건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있는데 성격에 대해서 캐틀 같은 사람 성격은 그 사람 특성은 근원적인 특성이 있다. 근원적 특성. 그 인간성의 근원적 특성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근원 특성과 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반대로 엘퍼트 같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성격은
공통특성이 돼, 공통특성. 사람, 인간이란 공통의 특성,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은 그 공통특성, 개별 특성이 성격으로 나타나는 개별 특성은 중심 특성과 주 특성, 2차 특성이 있다. 중심 특성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만 똑같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르게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갖고 있기는 한데 많이 갖고 있는 적게 갖고 있는 정도의 차. 좀 더 많이 예민한 사람, 조금 예민한, 적게 예민한 사람. 많이 까칠한 사람, 조금 까칠한 사람, 적게 까칠한 사람. 이렇게 정도의 차가 있습니다. 그 중심 특성,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자, 성격이 나타, 성격이다. 그 다음에 주 특성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남들은 다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갖고 있는데 모든 행동에, 아니면 그 대부분의 행동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주특성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만 갖고 있는데, 자, 모든 행동, 많은 행동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적 특성.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특성인데, 그 사람의 특정한 자극할 때만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 술버릇. 술 마실 때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잠잠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술만 들어가면은 주사가 나옵니다. 이상한 성격 버릇이 나옵니다. 시비 걸거나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아니면 담배 피울 때면 나타나는 버릇이 또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뭐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특정한 자극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자, 그런 특성, 이게 2차적 특성.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중심 특성, 주 특성, 2차 특성, 이런 것들이 성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언제 나타나는가, 인간 발달에서. 성격이 뭐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우리 아까 성격을 내향성과 외향성,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 효정이는 내향적인 성격이야, 외향적인 성격이야? 외향적? 여진이는? 내향성이야? 자, 그러면 내향성에는 자기가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중심 강하고, 외향성은 타인의 판단, 타인의 결정을 더, 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아까 내향성은 장독립형, 장의존형 이런 걸 연결되고, 내향적인 사람은 강박정, 실수에 잘못해 내가 왜 이럴까, 그때 실수했는데 왜 이럴까,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외향적인 사람은 히스테리, 남을 괴롭힌다. 임용시험 떨어졌다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은 내가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내가 좀 더 할 걸,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닥달합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남을 닥달합니다. 엄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오빠 그때 좀 안 도와줘서, 나를 제대로 안 도와줘서 그렇다, 나를 속상하게 그랬어, 나를 귀찮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주변에 탓을 합니다. 아니면 외향성은 어떤 삶의 원동력도 외부에, 딴 사람 눈치를 보거나 딴 사람에 잘해주기 위해서, 딴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동양에서는 네 외부의 타인에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인작,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기작, 이렇게 위기작, 위인작, 이렇게. 타인이니까 위인작, 자기니까 위기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태도나 삶의 원동력이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그에 따라 융이 내향성과 외향성을 구분했습니다. 이걸 이제 피아제의 발달 개념은, 이거 발달 단계는 자 다음 시간에 발달 심리에서 배우겠지만, 피아제는 인간이 전조작기, 다음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전조작 이전에 감각 운동기가 있는데,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 감각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데, 조작에게 어설픈 단계. 그게 전조작기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물만 조작, 머릿속에 정보를 변형할 수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모든 형식을 다 조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조작기는 유치원,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형식 조작기는 자, 사춘기, 중고등학교. 그런데 에릭슨은 전조작기가 자율성, 주도성,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에릭슨은 근면성, 형식 조작기는 에릭슨은 정체감, 이렇게 이야기하고, 프로이드는 이 피아제 전조작에 해당을 쓴 남건기,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잠복기, 형식 조작기는 성기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발달 심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자세히 배우게 되고 전조작기는 아예 조작을 잘못한 생각을 정보를 변형을 잘못하면 한마디로 아까 인지가 외부적 자각 사실 현상을 지각해서 머리에서 처리하는 것, 인지하는 게 정보를 처리하는 게 변형하는 건데 정보를 변형하는 게 바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조작을 제대로 못하는 것, 자, 구체적 사물만 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물을 다 할 수 있는 것, 모든 형식을 다 할 수 있는 게 형식 조작기입니다. 그런데 전조작기는 이런 정보 조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나가 다르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 언어도 자기중심적 언어입니다. 생각도 자기중심적 사고. 삐아제는 사고를 중시하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라 그러고, 비고치키는 언어를 강조하니까 이 단계를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타인과 나를 다르다는 것을 생각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생일 선물에 인형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형 좋아하니까, 인형 갖고 싶으니까 엄마 생일에도 엄마도 인형 갖고 싶어 할 것이 생겨서 인형을 선물 줍니다. 이런 것들이 전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자기중심, 자기 생각과 이제는 남들도 생각합니다. 탈중심. 나와 이제 다르다. 내 생각이 있고 남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탈중심화. 나에서 굳어있던 자기중심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서 탈중심, 타인을 생각하게 된 타인. 여기는 타인을 생각 못했는지는 타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와 다르다는 생각 할 줄 압니다. 그것을 탈중심화라 그러면 삐아지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더 우선입니다. 여기서 내 생각만 하고 남들 생각 전혀 남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하는 단계가 전조작기고 구체적 조작기는 남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내 조언은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 조작기고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나의 생각과 남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보다 남들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들 누가 타인의 누군가 뭐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서 사춘기 되면 자기 먹을 거 아껴서 남자친구 주거나 자기 먹고 싶은 거 참고 여자친구 줍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고 타인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쓰고 싶은 용돈 아껴서 남자친구 선물 주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전조작기, 구체적인 형식적 조작이 오면서 성격이 형성됩니다. 굳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형식적 조작기 와서 외부적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 외부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해서 굳어진 성격이 외향성이고 그래서 여전히 있던 내향적인 성격이 자기중심 사고가 더 강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어우러져서 점점 시간에 가서 굳어지는데 이 요소가 타인지향적 요소가 많이 작용해서 굳어진 성격이 외향성이고 자기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쳐서 굳어진 성격이 내향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향성, 외향성 성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은 삶의 운동력, 삶의 방향, 아까 삶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타인을 위한 것인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잘 보이고, 남들을 위해서 행동하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장지. 그래서 남자들은 이 내향적 성격이 좀 강하고, 여자들은 뭐 외향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남자도 뭐 내향성, 외향성 있고, 여자도 내향성, 외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오면서 성격이 굳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사춘기의 성격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때부터 프로이드 같은 사람 남극이 이때 이미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서서히 가면서 형성되는데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프로이드 같은 사람 이때 많이 거의 결정적인 거의 굳어진다 보고 다른 사람도 이때 와서 완전히 굳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성격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MMPI 방식, MBTI. MBTI는 이 융의 내향성, 외향성 이론을 더 정교해서 만든 것이 MBTI입니다. INTP다, INTJ다, 이렇게 ISTP다.
뭐 ISTJ다, 뭐 등등 이렇게 자 성격 유형의 이론을 더 정교화시켜서 MBTI 방식을 만듭니다. MBTI 자 MB는 자 마이브릭스 자 만든 내용입니다. 마이어스가 만든 내용인데 유형의 이론을 변형한 것이 MBTI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MMPI 멀티 자 다면 다양한 면의 인성검사 다면으로는 다면 인성검사입니다. 그래서 MMPI 번역은 다면 인성검사 이렇게 성격적 한번 이렇게 MBTI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성격을 전제로 해서 검사한 것이고 자 MMPI는 다면 인성검사는 비정상적인 성격 어떤 비정상적인 성격이 들어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정상적인 특정 성격 부분이 들어있는가 검사하는 것이 자, MMPI입니다. 그래서 MBTI는 정상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유형을 구분한 것이고 한마디로 자 MMPI는 다면 인성검사는 자 병적 어떤 인성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가 뭐 가학정 뭐 우울증 뭐 이런 어떤 병적 특성이 들어있는가 검사하는 방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특성 중에 이제 5항이면 사회성에서 사회성. 성격과 뭐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성도 정의적 특성입니다. 뭐 생각이 아니고 감성과 관련되는 것이 사회성인데 남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회성인데 사회라는 건 뭡니까? 아까 두 사람의 상호작용 잘하는 것이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최초로 타인과 했던 상호작용 나타내는 게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습니다. 낯선 사람들 보면. 어떤 애 낯선 사람 보면 막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서 서로 교통하려는 메시지, 이게 어린아이가 빵긋 미소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성의 최초의 어떤 발현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뭐, 낯가림 이런 것이고. 그래서 상호작용을 표현하게 됩니다. 좀 더 크면 이제 동조현상, 남을 따라가게 됩니다. 남들이 웃으면 따라 웃고, 이렇게 재밌는 유머 나와도 남들 다 안 웃으면 나도 안 웃고, 남들 웃으면 따라 웃고, 이런 것들. 남들 유행하면 같이 그 유행 따라. 자, 그래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남들 유행에 따라가는 이런 것들. 이렇게 동조현상. 이것도 어떤 사회성의 표현입니다, 사회성. 왕따 안 당하려고 남들과 남들과 맞추는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동조현상도 사회성입니다. 또는 조망 능력. 조망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이 조망 능력인데 타인의 어떤 감정, 타인의 생각들을 고려하는 능력들입니다.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애착하는 애착. 이 볼베른 학자는 애착.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자 집착하는 그런 성격에 애착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드러움의 애착.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수건 같은 걸 좋아하는 것. 부드러운 수건 같은 그게 꼭 껴안고 자는 그런 애착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자 볼베른의 애착을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원숭이 우리 안에 새로 만든 이제 어미 인형이 있고 철사로 만든 게 있고 천으로 만든 이제 어미 원숭이 인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막 넣어놓고 그 밑에 이제 원숭이 이제 어미 인형을 철사로 만들어 놓고 있고, 자, 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밖에서 소리 깍 지르면 원숭이 놀다가 무서워서 다 어디로 가느냐? 털로 만드는 원숭이 인형에 거기 다 안 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우유를
새로 철사로 만든 이제 어미 인형이 그게 우유를 꽂아둡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겨서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된 어미 인형, 원숭이 인형에 안겨서 손을 쭉 뻗어서 그것을 받아 빼먹습니다. 결국은 이제 볼빈의 애착은 원숭이 새끼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미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이 어미를 좋아하는 것은 어미가 나한테 젖을 줬기 때문이 아니고 우유를 줬기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의 품이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품에 부드러움이 된 선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볼비의 애착이론입니다. 그래서 수유 본능, 한마디로 우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부드러움이 된 애착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제 모든 생물들은 자기 어미를 따르게 됩니다. 어미를 따르는데 왜 어미를 따르는가? 그 어미가 자신을 낳아줬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미가 내 젖을 먹여줬기 때문인가? 보통 학자들은 어미가 젖을 먹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볼비가 아니다. 어미가 부드러움 때문에 어미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애착, 어떤 대상에 대해 애착 가지는 것. 이런 것도 사회성의 일종의 사회성. 그래서 에릭슨 같은 사람은 아까 자 첫째 태어나 첫 단계를 신뢰감 단계라 신뢰감. 태어나서 최초의 단계에서 신뢰감을 배운다는 신뢰감을 배우는데 효정이 결혼하면 애기 몇 명 낳을 건데 2명 시댁에 맡길까 친정에 맡길까요? 선생님 되면 뭐 안고 이렇게 학교 갈 수는 없잖아. 친정에 맡길까요? 그래서 애들은 태어날 때 최초로 이렇게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한테 신뢰한다. 자기를 그래서 왜 신뢰하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해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에릭슨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태어나서 어릴 때 딱 이렇게 눈 떠보니까 계속 같은 사람, 엄마가 계속 보이면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나의 생존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을 계속 따르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침 우유 먹고 눈 떠보니까 할머니를 받고 있고 또 우유 먹고 하니까 삼촌, 이모로 또 우유 먹고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우유 먹고 한숨 자고 나니까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 사람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생각합니다. 계속 사람이 바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 사람한테 계속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업주부한테 큰 아이들은 커서도 사람들 잘 믿게 됩니다. 물론 믿어서 사기 잘 당하고 그렇지만 또는 옷가게가 옷 사러 그 언니 아들이 이 옷 잘 어울린다. 이 옷 이뻐.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 진짜 믿어버리고 사버립니다. 외파는 아저씨가 이거 꼭 필요한 것이다. 학교 공부하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잘 믿게 됩니다. 잘 속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운 애들은 다른 사람 불신이 강합니다. 잘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람을 해도 잘 안 믿으면 갸우뚱하고. 그래서 남자친구 사귈 때도 항상 남자친구 휴대폰 막 뒤져보고 이메일 막 뒤져봅니다. 혹시 딴 사람 사귀는 거 아닌가.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의심의 시각으로 봅니다. 물론 사기는 잘 안 당하지만 남자친구 사귈 때도 잘 안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감이 태어나서 첫 시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슨 같은 사람은 엄마가 키워주고 엄마한테 믿는 것이 키워준 사람한테는 신뢰감, 생존의 보호 본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볼비 같은 사람은 부드러움에 대한 욕망이다. 또 다수학자들은 그냥 수유에다 우유를 주기 때문에 어미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이렇게 따르는 것, 믿고 따르는 것, 신뢰하고 따르는 이런 것을 애착인데 애착이 이렇게 사회성이고 사회성도 정의적 특성입니다. 인지적 영역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어떤 변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맞으면 이 도덕성도 이렇게 감정과 관련되는 도덕도 생각보다는 감정과 관련되는 지덕 체중의 덕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의적 특성의 내용들입니다. 이 도덕성도 도덕도 이렇게 처음에 안 지키는 단계, 그 다음에 지키는 단계, 못 지키는 단계, 이 단계를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켈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도덕 안 지키면 못 지키는가? 자기한테 이익 때문에 아니라 그게 자기 삶의 기준이고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지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지나서 이제 도덕을 지키는 단계, 규칙, 규범을 자기 따르는 단계입니다. 어릴 아이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도덕이기 때문에 살고 엄마가 엉덩이 때리니까 아파서 그냥 똥 안 사는 거고 똥 사는 게 도덕에 반한다고 해서 안 사는 거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도덕과 관계없이 그냥 이익관계나 체벌, 아픈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삶이나 행동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좀 크면 이제 도덕 규칙을 지켜야지. 질서니까, 규칙이니까, 도덕이니까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크면 이제 도덕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양심이나 삶의 원리, 또 남자친구 요구, 여자친구 부탁 이런 것 때문에 도덕을 안 지키는 도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게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지키는 단계, 지키는 단계, 못 지키는 단계 이런 식으로 도덕이 발달한다. 이렇게 결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덕성도 일종의 사회성과 비슷하게 정의적 특성입니다. 정의적 특성. 그래서 이런 정의적 특성도 변하는 거죠. 사회성도 변하고 도덕성도 변하고 아까 동기 그 다음에 자개념,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정의적 요소 중에 인간 변화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 교육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